일단은 저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신자유주의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자유주의라는 게 그전에 있었나? 그리고 그게 새롭다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있던 거랑 뭐가 새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좋은 책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가보고 하니까 진짜 우리가 그런 경험, 그러니까 뭐 다민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경제 주체,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가고 했었던 경험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어쨌든 이제 선진국이라는 반열에 올라서서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을 고려하면 이게 되게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사실 많이 들고 있어요. 요즘 특히 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더 '우리가 왜 이런 게 부족할까.'라는 측면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런 논의들이 막 얘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가 플레이어로서 참여하지 못했구나.'라는 게 굉장히 큰 핸디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 종사하시는 분야나 전문 분야에서도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느끼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 가지고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저는 그 정렬 선생님 늘 말씀 많이 해 주시지만 뭐 CDC나 아니면은 뭐 WHO가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말씀해 주셨던 오늘 설명해 주셨던 그 국제기구, 경제와 관련된 페더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거랑 사실 거의 유사한 흐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그런 세계 질서를 잡아갔기 때문으로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맥락이 있는 건지 요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 바 있으세요? 미국 CDC는 사실 우리로 치면 질병관리청이고, 여기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어떤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니까 조금 더 다른 맥락일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영향을 받은 조직이긴 해요. 이 얘기 잠깐 뭐 드리고 넘어가면 저희가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 신자유주의적인 컨셉에서 보면 미국은 개인이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챙기는 걸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얘기한 대로 어 아까 우리 이남현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자기가 좋은 거, 안전한 거, 자기가 건강에 더 좋은 것들은 결국은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본인의 몫인 거고,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결국은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올지 개인이 다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CDC에서는 그것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권고가 있고, 뭐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 속에서 좀 더 건강한 선택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의료 공급자가 민간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쇄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어 뭐랄까 이제 보완하는 역할들을 좀 많이 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민간을 일정 부분 통제했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공공의료기관의 행태들이 사실 CDC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게 일정 부분 공공에서 파워가 있는, 뭐 우리로 치면 서울대병원 같은 그런 약간 뭐 멤버드급의 어떤 공공의료기관이 있고, 거기에 이제 경쟁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있으면 서로가 공동으로 어떤 발전하는 영향이 있었죠.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근데 그 역할 중에 하나를 이제 CDC에서 좀 했다는 부분도 있고,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전후 어떤 헤게모니에서 미국 중심의 어 동력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근데 미국만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네바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파리나 요런 쪽에서 좀 더 주도한 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보건기구는 리저널 센터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지역 센터들이 있고, 아시아, 유럽, 뭐 그다음에 북미, 뭐 이렇게 센터들이 쭉 있는데, 그 센터에서의 헤게모니들도 조금 더 다양하고요. 그래서 세계 질서의 한편으로는 보건 쪽 영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여기서 했던 전후 시대에서의 그 세계보건기구의 역할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컨셉에서의 어떤 출발도 분명히 있는데, 실제 자리 잡은 것들은 지역마다 특색이 같이
가미가 된 그런 형태다. 그리고 그게 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개인의 몫이 아니라 이게 국제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결정될 수 있다. 전쟁, 뭐 식량 혹은 이런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관련돼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맥락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경제 대공황 이후의 역할들이 꽤나 많이 강화됐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긴축 혹은 국가의 어떤 방향 재전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반대로 재정부와 보건부 입장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조금 더 옥죄고, 그러니까 긴축하고 하는 부분에서 보건에 어떤 들어가는 예산이나 보건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때 보건부 입장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이게 미리 뭐랄까 이제 성립해야 그 경제적인 활력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보건기구에서의 회의에서의 카운터파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입장을 정하고 각 나라에 돌아가서 니네들이 예산 딸 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써먹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선언이라든지 이런 그 의견 조율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제기구 안에서의 탄생 이후의 역할들은 경제공황 이후에 좀 많이 좀 다양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남현 교수님 아까 덧붙이실 거 있으셔서 마이크를 켜셨던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뭐 그렇게 덧붙일 만한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예. 그래요? 예, 예, 제가 지금 너무 장시간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럼 제가 네, 송 변호사님 제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정영희 선생님 말씀 듣고 복지 문제, 특히 의료와 교육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 중간에 또 들어보니까 이제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으면, 그러니까 뭐 의료나 교육의 시장 말고 그 외의 시장, 예를 들면 자동차 시장이다. 그런 데는 우리가 이제 시장의 기능을 좀 더 거기다가 부여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수준이 상당히 높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이념적인 거 말고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정혜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 의료 부분에서 뭐 시장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이 있다. 근데 국가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된다는 게 아마 저기 어 의료 보건 쪽에서의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의 역할이 어떤 순기능적인 사례가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 논의를 마무리하는 멘트가 논의를 시작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저는 이제 보건경제학을 그래도 한 발 걸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루는 몇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에스핑 앤더슨은 이제 사회 삼인주의나 뭐 이런 얘기들도 다뤄요. 저희 그 책 안에서, 텍스트북 안에서. 근데 그 중에서 양극단이 영국 사례와 미국 사례예요. 영국은 완전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NHS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아프면 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가면 왔다 갔다 교통비 들었다고 돈을 줘요. 그 상병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아프면 돈을 받아요. 여기는 내가 아팠기 때문에 아픈 상황에서도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의료적인 비용까지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컨셉이에요. 양극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미국의 사례는 반대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몫이에요. 내가 어떠한 그 스킴이라고 하는데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보험의 종류도 내가 어느 곳에 가입할 건지 본인이 다 정하고, 보험이 없는 사람이 15% 정도 되고 전 국민의, 그게 이제 본인 책임을 해서 완전히 그냥 100을 주는 곳이 거기거든요. 양극단이고 그 사이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어떤 순기능 혹은 시장에 좀 맡겨놓는 부분이 뭐냐면, 싱가포르 사례가 조금 좀 유니크해요. 거기는 통장 같은 걸 만들어서 어카운트에 개인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돈을 넣게 해요. 개인에게 일종의 리스크 해지를 하는 거예요. 리스크 풀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넣어놓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벤트가 생겨서 그 돈에서 꺼내서 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에서 쓰는 건데 다만 이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미리 약간의 보험을 이제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시장의 선택을 좀 더 강화시키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떤 그 사람들을 이제 좀 경쟁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 우리 쪽에 들어와라. 우리가 어떤 뭐 더 서비스를 잘해줄게. 환자 경험을 더 좋게 해줄게. 뭐 당신들의 요구에 내가 귀를 기울일게 하는 시장이 작동하고 신호가 작동을 하죠. 그런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는 사실 마켓 세그멘테이션이 되게 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쪼개져 있거든요. 뭐 필수 의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료도 있고, 그다음에 각 그 진료 분야도 다 다양하고 이 굉장히 세그멘테이션이 심한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을 심화시키면 경쟁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경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쟁이 아닌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영국에서 예를 들자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건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로 봐요. 그러니까 유인이 전혀 없어요.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환자를 빨리빨리 보고 그다음 환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유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이제 한없이 환자는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동안에 낫죠. 뭐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도 있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 환자의 중심성을 굉장히 높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열심히들 하는데 돈은 어마무지하게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구조냐? 미국 구조는 지금 GDP에서 거의 15% 이상 우리나라 한 2배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GDP 한 8%에서 9%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이 2배를 쓰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료비를 감당 못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시장의 순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경쟁, 서비스의 질, 그다음에 환자 만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한다. 다만 그게 필수 의료에서는 그게 과연 중요하냐. 영국 입장에서는 그게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가 바늘이 있어요. 바늘도 굉장히 좋은 바늘은 찌르면 안 아파요. 찔러도. 바늘을 찔러도 안 아픈데 이걸 이제 게이지가 이제 있거든요. 각각의 게이지가 있고 재료비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게이지들 중에서 비싸더라도 환자에게 조금 덜 아픈 걸로 이제 채택을 하죠. 우리 병원에서는 주사도 안 아파요.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영국에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무조건 보험에 등재되어 있고 저렴하고 뭐 이런 것들 고르니까 거기서 찌르면 아파요. 진짜 게이지가 크거든요, 구멍이. 이 바늘이 이제 막 쑥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순간 아픈 거랑 이게 지속 가능성이랑 뭘 우선순위로 둘 거냐 하는 이슈가 이제 우리한테 선택에 뭐 해야 된다면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내고 나는 덜 아픈 바늘을 맞을 거냐. 미국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영국은 그냥 기본적인 보험 등재되어 있는 재료를 써야 되는데 보험 등재된 재료가 조금은 음, 가성비를 따지면서 좀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죠. 근데 지금은 어, 그 공매도를 반대하는 기울인, 입장이 네. 이제 개인 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음. 이제, 뭐 크게 주식을 빌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네이켓 숏세일이 안 되고, 이제 그 대차 거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빌리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더 싸게 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원하는 물량을 빌릴 수 있겠죠, 개인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개인이 완전히 못하는 건 또 아니에요. 할 수는 음. 있는데 그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보다는 더 비용이 든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요것에 대한 어떤 개선을 계속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논의가 있으면 또다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는 거지. 아니,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라니까 그걸 개인의 뭐, 그 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 놓는 것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순기능 측면도 있고, 개인이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새 파생 금융 상품이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음. 조금 이제 금융 지식을 좀 갖추고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어, 우리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정상화시킬 수는 있겠죠.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딱 아까 정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삼층 구조랑 거의 딱 맞는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는 우리는 공매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라고 정해 놓고, 음. 그다음에 자율 규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은 조금 더 저렴한 형태로, 왜냐면 거기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으니까, 빌릴 때 신용도가 높으니까 자율적으로 조금 더 거래가 원활해지고, 다만 권장 사항으로는 뭐 지켜야 되는 것들이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어떤 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제도적인 논리들에 의해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전한 논의가 아닌, 음 '그걸 하지 말자. 이거는 기울어졌으니까 그냥 운동장을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논의가 가고 네. 있는 게 정확하게 딱 고 공매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장이 지금 논의되는 과정을 딱 보여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예. 예, 이남영 선생님 뭐 마지막 뭐 정리해 주시는 그러니까 말씀이나 오늘 뭐 아마 커버 제가 좀. 이야기한 거하고 이제 뭐 약간 기대를 하셨는지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데서 이제 이런 발표할 때 이제 경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방금 이제 그 자율 규제에 관한 뭐 그게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오늘 제가 얘기한 오스트리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사실 이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추상 수준이 너무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율 규제적인 시장이라고 부를 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았을, 물론 그거 이제 경험들은 했지만, 근데 시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율 규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제 또 보고 있는 다른 쪽도 이제 플랫폼이고,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여전히 똑같이 이제 자율 규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들고 와요. 이제 이쪽의 플랫폼 자본가들이죠. 예. 그리고 상당수 이제 경제학자들도 그걸 동의를 하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도 이제 그렇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베이나 이런 데서 중고 거래를 할 거고, 우리나라는 뭐 중고나라나 네이버나 아니면 뭐 알라딘에서 중고 서적을 거래할 거잖아요. 그럼 이때 거래에서 발생하는 트러블이 뭔가 있죠. 이 트러블이 있을 텐데, 이 문제들을 사실 기업 단위에서 해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법적인 조건이나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에서의 규약에 의해서 뭐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뭐 팔 수가 없다. 뭐 이러이러한 물건은 아예 팔 수가 없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반복되면 앞으로 이런 중고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랄지.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어떤 중고 거래 등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전자상 거래 등의 규정들을 기업에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사실은 정부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 규제 범위에서. 그리고 이 오스트리안들이 결국은 갖고 있는, 밑바탕에 깔고 있는 가장 정말 뭐 조금 더 높은 추상 수준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식의 개별 기업 또는 산업 단위에서도 규제들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산업에서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때 이득이 된다고, 아까 송경호 교수님 말씀처럼 이득이 되는 거면 규제 대상이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더라도 이 사람들은 할 거예요. 돈이 벌리는 거니까. 돈이 벌리는 거니까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소비자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컨트롤 돼야 되는 거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뭐 금융 상품을 팔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일방적으로 은행에 유리한 상품만 팔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그렇지 않은 상품을 개발하는 은행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상품만 취급하겠다고 선언하는 은행이 나올 테니, 장기적으로 결국은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한지 알고 있으니까. 또 기업도 자기들한테 이 소비자들이 올 거라고 예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장의 근거는
정부가 그거를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정부 또는 어떤 감독기구, 규제기구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공공 영역에 들어와서 나라의 녹을 받고 있으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경험을 해보니 이거 뭔지 알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거를 선언적으로 국가가 알고 이런 걸 만들어 놓지? 그리고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고 해서 보면 이건 정말 극소수의 뭐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스크리닝하기 위한 장치가 분명한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전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라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오스트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반발을 하는 거죠. 정부는 그럴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 표현으로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리고 정부뿐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떠한 권력이라는 건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거, 정말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지 하이에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사회는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그게 작동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약간 충돌이 있다고 이해됐다는 거죠. 이게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그러면 사실 뭔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만든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든다는 건, 디자인한다는 건 어떤 목표가 있고 달성하던 게 이게 옳아, 아니면 적어도 이게 좋아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의 출발점을 을 보면 세상에 그런 거 없다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의 해온 행동을 보면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시장을 어떻게 만들고, 계속 얘기되는 것처럼 자유무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뭘 만들잖아요. 세계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충돌이 있고 행동도 충돌되고 이런 거로 해석이 된 건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이해는 우리는 entirely, 완전히 이 세상 자체를 디자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좋은 게 방향으로 만든다, 좋은 걸 만들어낸다, 그건 못하는데 일부는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교활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되게 우회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막 레벨이 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방금의 이야기처럼 막 정말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뭔가 좋은 쪽으로 알아서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겠죠. 그건 그렇게 갈 텐데, 그렇게 되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막 지금 단기적이고 그다음 완전 기업 단위 레벨에서 작동하는 정말 미시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일인데, 그런 문제에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끌고 와서 그러니 규제하면 안 된다, 그러니 기업에 대해서 우리 터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막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셀프 레귤레이션이 작동하는 아주 추상 수준이 높은 차원에서의 셀프 레귤레이션이 시장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이 메커니즘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폼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주도했고, 사실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힘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데는 사실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왜 지지하는지, 왜 이런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들어보면 저는 매력적인 스토리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하이에크를 처음 읽었을 때 매력적인 게 뭐였냐면, 단지 이런 산업, 기업 레벨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것들만 보고, 왜냐면 이제 하이에크가 이걸 옹호했다 이런 식으로만 읽었으니까. 근데 하이에크의 책 전체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 완전히 추상적인 그런 세계 전체를 가지고 노는 거죠. 이쪽에 독일 관념적인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학자들이 비판도 많이 하는데, 너무 이제 추상이 높으니까 실제적인 데 오면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실제적인 거에는 할 얘기는 없는데, 그럴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구체적인 사안인데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 이건 철학적으로 보면 이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뭔가 그거에 대한 대응이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역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그거였던 거죠.
이런 식의 셀프 레귤레이션이니 이런 하이에크 아이디어가 자기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게 일관성이 있냐,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냐, 일관성이란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냐, 코헤런트하냐, 이제 그걸 묻는 거죠. 그럼 서로 자기 스스로도 모순에 빠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면 이러면 우린 별로 재미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지난 70년대부터 적어도 7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이 공격을 계속 이제 받아내는 거죠. 받아내는 상황인 거고, 뭐 하예크는 이미 사망했지만 그 옹호자들은 그거를 이제 옹호하는 거죠. 계속해서 옹호하는 논리들이 있는 거고, 다른 한편에는 뭐 그런 논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재미없어요. 좀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훈고학처럼 이렇게 막 글자 자꾸 해석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그렇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의 흐름들을 본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행동들을 보자는 거였거든요. 행동들을 보는 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실 중요한 하나, 오늘 전혀 얘기 안 된 거지만 중요한 흐름의 축은 돈이에요. 연구비가 어디에서 오냐. 이런 행사나 이런 거 조직하고, 저희 보면 막 계속해서 뭐 몬펠리안 소사이어티니 뭐 콜로퀴움이니 막 이런 거 열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오냐는 거. 이 돈에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지만 사실 이 돈을 받는다는, 돈의 지원이 있다는 건 이 돈을 주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자본가들인 거죠. 이제 그 경로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런 경로는 별로 안 드러내잖아요. 되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저는 사실 이런 논의들 할 때 그런 층위를 나누는 문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란 말을 되게 막 저는 남발한다는 게 그냥 다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 옹호하는 사람들도 그냥 막 갖다 쓰는 거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냥 반대하면 다 신자유주의라고 그러고 신자유주의니까 반대 이런 거고,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에서 갖고 있는 개인과 경쟁 이런 거에 관한 건데, 사실 이거는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이슈인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건 뭐 얘기하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소리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뭐라죠, 갈라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자유주의의 이 주장들이 갖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뭐 그리고 경제학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거로 얘기하더라도 이게 사회 전체에 좋은 거로 발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스토리들을.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 이해관계에 충실한 거는 사회를 망가뜨린다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일종의 강한 도덕 원칙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건 자기 이해관계에 충실한 게, 그게 사회 나쁘지 않다. 사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방법, 그 경로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한 사실 자율적인 규제, 셀프 레귤레이티드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왜냐면 이건 양쪽에서 작동하는 거니까, 은행은 이걸 상품 팔아도 물론 문제는 처음에 생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기피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뭐 아까 스폰테이니어스 이런 거죠, 가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쪽, 사회 전체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물론 여기서 사회가 누구냐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사회가 누구냐가 뭐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 2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